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오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이 단독주택 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경매 시장에서 이게 이 뭐 다른 아파트나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상품이긴 한데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수익률이 잘만 고르시면은 투자 수익률이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에 좀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도 뭐 물론 괜찮은 좋은 물건은 이제 쫓아다니시는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경매 물건에 이렇게 꽤 큰 규모의 이런 토지를 갖다가 꼭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토지를 갖다가 물론 이제 지상에 있는 건물도 뭐 중요한 자산이긴 한데 지상에 있는 건물이 가령 뭐 연식이 오래됐다든지 했을 때는 지상 건물을 밀어버리고 토지를 갖다가 재개발을 해 가지고서 이 재개발을 통한 투자 수익이 어마어마한 그런 물건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시장에 좀 능통하신 분들은 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사실 이런 토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이런 단독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나 뭐 상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앞에 좀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강의를 갖다가 어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이런 스타일의 이런 시스템을 갖춘 물건에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갖다가 좀 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4번 5번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 법률적인 로직이 그렇게 크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다루었었던 그런 논리의 연장선입니다. 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겁먹지 마시고 한번 저랑 같이 꾸준히 공부를 같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 16 번째인데요. 일단은 그중에서도 초보자가 주택 경매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갖다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지가 하나 있는데 A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라는 거는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땅만이 있는 그런 상태의 토지를 나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A가 이런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B은행에다 이제 아무래도 차입을 한 모양이죠. B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 최고액은 2억이고요. 설정일은 2020년 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A가 지상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A가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건물 준공은 2020년 11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준공 후에 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요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20년 12월 27일 날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 최고액도 2억입니다. 아마도 요 저당권과 요 저당권은 하나의 공동담보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런 상태라면 자, 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B은행이 처음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이 B은행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토지인 나대지를 갖다 담보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B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가 나중에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깨끗한 토지를 갖다 분양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담보를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A가 집을 신축을 했어요. A가 집을 신축을 해가지고서 A가 집을 신축을 한 다음에 이 건물도 B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B은행이 설정하든 뭐 다른 은행이 설정하든 그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보겠습니다. 아, 임차인이 건물에 전입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2020년 12월 15일 날 전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 인도도 같은 날짜로 동일자로 주택 인도를 받았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게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이 다뤄왔었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읊어드렸던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요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케이스를 할 때마다 꼭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입니다. 제3조 대항력 등입니다.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0년 12월 15일의 이길인 2020년 12월 16일 0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를 지켰네요. 확정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확정일자 관련된 법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2항입니다. 제3조 1항은 요거죠. 제3조 1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합니다.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이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0년 12월 16일에 0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20년 12월 16일 0시가 되는 이유는 이미 확정일자는 지켰죠. 그렇지만 이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대항력이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항력의 발생일자와 시기와 똑같은 2020년 12월 16일 0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자, 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저당권, 그러면 근저당권의 설정 날짜를 한번 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20년 1월 15일이죠. 설정 최고액 2억이고요. 이게 이제 토지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20년 12월 27일이고, 설정 최고액은 똑같이 2억이고,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근저당권이 좀 이게 갭이 크죠. 근데 문제는 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발생이 요 중간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자, 토지보다는 이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발생이 토지의 설정보다는 늦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서는 저당권이 앞섭니다. 근데 건물인 경우에는 늦게 설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보다 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권리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권리는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오고 뭐 임의경매 실증이 나왔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중기는 2023년 12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 제84조죠.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1항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제84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중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갖다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배당 요구 중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요구 중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 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합니다. 물론 뭐 이 낙찰자의 인수 여부는 뭐 뒤에 가름 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감정평가액은 4억입니다. 토지가 2억이고 건물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이 됐고, 그 다음에 2024년 5월 25일, 5월 15일자 2차 매각기일에 제3자 앞에 매각이 됐습니다. 낙찰가는 2억 8천입니다. 그럼 뭐 70%의 낙찰된 거죠. 2억 8천에 낙찰이 됐고, 그러면은 토지분 매각대금은 1억 4천이고, 건물분 매각대금도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요것과 같은 금액이었었죠. 이게 토지가 50%, 건물이 50%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2억 8천에 50%는 토지분, 나머지 50%는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여기서 그 토지의 매각대금을 누가 가져가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분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가 1억 4천 전액을 배당받아갑니다. 왜냐? 근저당권이 앞서죠. 근저당권이 1월 15일 날 생겼는데 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20년 12월 16일 날 0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1억 4천은 저당권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건물분 매각대금을 보겠습니다. 건물분 매각대금 1억 4천이죠. 이거는 건물분 매각대금에서는 위에서 보면은 임차인의 권리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앞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저당권자보다는 앞섭니다. 단 건물분 매각대금에서만. 그래서 건물분 매각대금은 임차인 1억 4천 전액을 받아갑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자로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죠. 보증금은 2억인데 1억 4천밖에 회수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이제 제가 오타를 냈네요. 미변제액입니다. 미변제액 6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임차인은 6천만 원을 이 낙찰자가 마저 추가로 변제해 줄 때까지 이 건물을 갖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근저당권자도 없고 가압류권자도 없습니다. 건물 매각대금에서요. 결국은 자, 처음에 이제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덤벼든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물건에 덤벼든다고 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보증금이 2억이다. 근데 낙찰이 2억 8천에 됐다. 그럼, 임차인은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네? 그러면 내가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매 초보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보시듯이, 처음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요 날짜와,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요 날짜, 요 순서에 따라서 배당에서는 저당권자가 토지분 매각대금을 다 쓸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선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임차인은 2억 8천을 주고, 낙찰자는 2억 8천을 주고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지만, 추가로 6천만 원을 갖다가 이 임차인한테 추가로 줘야지만, 자기는 이 건물을 갖다가, 어,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매에서 종종 눈에 띄어요. 근데, 좀 이제 경매를 좀 조금 이제 경력이 좀 이렇게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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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본인이 쓸 낙찰가를 계산했을 때 요 배당 요구 중기와 배당 요구 여부 이런 것만 따져보고서 그다음에 건물에 설정된 요 설정 날짜와 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취득일
요것만 요런 거 정도만 비교하고서 '아 이거는 본인이 인수할 보증금이 없겠구나.' 하고서 그냥 덜커덕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게 인제 과연 그 말하는 이 경매에서 초보자들이 흔히 당하는 이런 함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일자와 그다음에 인제 건물의 저당권 설정 일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내지는 대항력 취득일에 요 선을 갖다가 잘 따져 보셔야지 이렇게 그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하는 보증금이 발생하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초보자들이 단독주택 경매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B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날짜가 2020년 1월 15일 이었었죠. 근데 주택의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이거보다 늦었죠. 근데 만약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의 저당권자가 이 배당에서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갔는데, 만약에 이때 B가 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비록 완공은 안 됐지만 건물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관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된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은 판례에 따르면은 이 경우에는 또 저당권자가 입찰 이 임차인보다 권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액 임차인인 경우죠. 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지상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건물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소액 임차인은 토지 매각 대금에서도 근저당권자의 우선하에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는 이 토지의 저당권자는 이 사람이 나중에 건물을 지을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 경우에도 임차인한테 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권을 갖다가 부여해 준다면 토지의 저당권자는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를 갖다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만약에 지상에 건물이 어느 정도 이게 건축 중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저당권자를 갖다가 토지의 저당권자를 보호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천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일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각각의 부동산으로서 각각의 등기부등본을 갖고 각각의 권리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갖다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보다 또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